제발 살려주세요. 눈보라가 몰아치는 지리산 깊은 산속 회장 한도식은 무릎을 꿇고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그 순간 한 남자가 벽돌로 회장의 머리를 내리쳤고 회장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남자는 잠시 몸을 굽혀 도식의 숨을 확인했습니다. 살아있군. 관 가져와! 남자들은 살아있는 회장을 검은관 안에 넣고 그대로 땅 구덩이에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장면을 바위 뒤에서 숨죽여 지켜보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살아있는 회장을 관에 넣어 묻은 걸까요? 그리고 이 모든 걸 본 소녀는 과연 무엇을 하게 될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당신의 하루의 작은 기적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리산 능선에 갑자기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새벽 시간인데도 하늘은 칠흑같이 어두웠어요. 바람에 실려온 눈발이 사방을 뒤덮으며 하늘과 땅의 경계를 지워버렸습니다. 손바닥만 한 눈송이들이 쉴 새 없이 내려와 쌓이고 또 쌓였죠. 이런 새벽 시간, 이런 날씨에는 산에 올라온 등산객이라곤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눈보라 속을 헤치며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비탈진 산길을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타이어가 눈 위를 지나가며 내는 뽀드득 소리만이 고요한 산속에 울려 퍼졌어요. 차는 능선 끝자락, 사람의 발길이 완전히 끊긴 곳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무 한 그루 없는 텅 빈 공터에 멈춰섰죠. 엔진 소리가 멎자 주변은 바람 소리만 남았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3명의 사내가 내렸습니다. 모두 검은색 패딩 점퍼에 모자를 깊이 눌러 쓴 모습이었어요. 얼굴을 가리려는 듯 목도리를 턱까지 올린 채였습니다. 그들의 숨결이 하얗게 새어나와 금방 눈발에 섞여 사라졌죠. 그들은 뒷좌석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어요. 안에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고급스러운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두 손은 뒤로 묶여 있었어요. 입에는 청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회색빛 청테이프가 입 전체를 막고 있었죠. 바로 도윤그룹의 회장 한도식이었습니다. 사내들이 회장을 차에서 끌어냈습니다. 회장의 검은색 구두가 눈 위에 닿자마자 미끄러졌어요. 균형을 잃은 회장은 그대로 눈 위에 무릎을 찍고 말았습니다. 무릎에 차가운 눈이 스며들어 회색 양복 바지를 적셨지만 그보다 더 큰 공포가 회장을 짓누르고 있었죠. 회장의 숨소리가 거칠게 코로 새어나왔습니다. 리더로 보이는 사내가 회장의 입에 붙은 청테이프를 거칠게 뜯어냈습니다. 찍 하는 소리와 함께 테이프가 떨어졌어요. 회장은 헐떡이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한참을 테이프에 막혀 제대로 숨도 쉬지 못했던 모양이었어요. 하얀 입김이 연신 새어나왔습니다. 여기선 소리 질러도 아무도 못 와. 사내 중 한 명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며 확인하듯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었어요. 실제로 이곳은 사람의 발길이 완전히 끊긴 곳이었습니다. 등산로에서도 한참 벗어난 깊은 산속,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는 외딴 능선이었죠.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돈 얼마든지 주겠네. 주식도 회사도 다 넘기겠어. 제발. 회장의 입김이 하얗게 새어나왔습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공포로 온몸이 떨리고 있었던 겁니다. 묶인 손목이 파르르 떨렸죠. 한 번만 살려주게. 자네들이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주겠네. 진짜야 진짜 다 주겠어. 회장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간절해졌습니다. 한때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렸던 사람, 한마디에 수백억이 오가던 사람이 지금은 눈 속에 무릎 꿇고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죠. 회장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고 그 눈물마저 차가운 바람에 얼어붙을 듯 했습니다. 코트 자락이 바람에 펄럭였어요.
하지만 사내들의 얼굴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마치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죠. 오히려 그중 한 명이 코웃음을 치며 비웃듯 말했어요. 지금 와서 살려달라네. 진작 그러지 그랬어. 그 순간 리더로 보이는 사내가 뒤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차 트렁크를 여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어요. 그는 안에서 벽돌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고 거친 표면의 붉은 벽돌이었어요. 모서리가 날카롭게 깨진 부분도 보였습니다. 건축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벽돌이었죠. 회장의 눈이 그 벽돌을 따라갔습니다. 눈 내리는 어둠 속에서도 그 붉은색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안 돼, 안 돼. 제발, 제발. 회장이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벽돌이 그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둔탁하고 무거운 소리가 새벽 산속에 울려 퍼졌어요. 쿵 하는 소리였습니다. 회장의 몸이 앞으로 쓰러졌어요. 새하얀 눈 위로 붉은 피가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얀 도화지에 붉은 물감을 떨어뜨린 것처럼 그 색은 점점 넓게 퍼져나갔죠. 회장의 은빛 머리카락이 눈과 피로 뒤범벅이 되었습니다. 회장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완전히 의식을 잃은 건 아니었던 거예요. 하지만 눈을 뜨지도 소리를 내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손가락 끝만이 경련하듯 움직였죠. 사내 중 한 명이 쪼그려 앉아 회장의 목에 손을 댔습니다. 맥박을 확인하는 모습이었어요. 장갑을 낀 손가락으로 목을 짚으며 몇 초간 집중하던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직 숨 붙어 있어. 리더가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야. 그 말에 사내들은 다시 차 뒤쪽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트렁크에서 검은색 관을 꺼냈어요. 사람 하나가 들어갈 만한 크기의 나무관이었습니다. 표면에 오칠이 되어 있어 눈빛을 받으면 희미하게 반짝였죠. 이미 준비해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관의 손잡이를 잡고 둘이서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니 꽤 무거워 보였어요.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겁니다. 빨리 넣어. 눈 더 오기 전에 끝내야 돼. 사내들은 의식을 잃은 회장을 양쪽에서 붙잡아 들어 올렸습니다. 회장의 코트 자락이 눈 위를 길게 쓸고 지나갔어요. 그들은 회장을 관 앞까지 끌고 가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회장의 몸이 관 안으로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가 났죠. 회장의 몸이 관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순간 어디선가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으하는 낮은 소리였어요. 회장이 내는 소리였습니다. 아직 완전히 의식을 잃은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관 안에서 회장의 손가락이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살려달라는 무언의 몸부림이었죠. 손톱으로 관 안쪽을 긁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눈 덮이면 흔적도 남지 않을 거야. 리더의 말에 다른 사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무거운 관 뚜껑을 들어 올렸어요. 검은 오칠이 된 두꺼운 나무 뚜껑이었습니다. 뚜껑이 천천히 내려가는 그 짧은 순간 관 안에서 둔탁한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헉헉거리는 거친 숨소리였어요. 회장은 분명히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뚜껑이 완전히 닫혔고 그 숨소리는 차단되었죠.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뚜껑이 관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사내들은 미리 파둔 구덩이 쪽으로 관을 끌고 갔습니다. 관 밑바닥이 눈 위를 지나가며 길게 자국을 남겼어요. 사각사각 소리를 내며 관이 움직였습니다. 구덩이는 사람 키 정도 깊이로 파여 있었어요. 이건 역시 미리 준비해 둔 것이었죠. 구덩이 옆에는 삽 두 자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관을 구덩이 안으로 조심스럽게 내렸습니다. 관이 바닥에 닿으며 쿵 하는 무거운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는 주변의 흙과 눈을 퍼서 덮기 시작했습니다. 삽질 소리만이 고요한 새벽 산속에 울려 퍼졌죠. 첫 삽의 흙이 관 위에 떨어지며 툭툭 소리를 냈습니다.
작업이 끝나갈 무렵 사내 중 한 명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절대 못 살아나겠죠? 리더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사람도 안 와. 무조건 죽는다고 봐야지. 그 말에 사내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후하는 긴 한숨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삽을 트렁크에 던져넣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삽이 트렁크 바닥에 부딪히며 쨍그랑 소리를 냈죠. 차가 출발하려는 순간 뒷바퀴가 눈 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타이어가 헛돌며 눈을 사방으로 튕겨냈고 차체가 잠깐 옆으로 쏠렸죠. 엔진 소리가 거칠게 울렸습니다. 윙하는 높은 소리였어요. 그 바람에 차량 뒷부분의 번호판 일부가 눈에 덮이지 않고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3756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하지만 사내들은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차는 가까스로 바퀴를 빼내며 앞으로 나아갔어요. 빨간 뒷등이 눈보라 속으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곧 그 불빛마저 완전히 사라졌죠.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눈은 계속해서 내렸고 방금 전 벌어진 끔찍한 일의 흔적을 조금씩 지워가고 있었어요. 관이 묻힌 자리도, 차바퀴 자국도, 핏자국도 모두 하얀 눈 아래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장면을 멀리서 지켜본 이가 있었습니다. 큰 바위 뒤에 몸을 숨긴 채 눈보라 속에서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본 작은 그림자가 있었죠. 그것은 한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바로 10살 소녀 서윤이었습니다. 서윤이는 큰 바위 뒤에서 몸을 웅크린 채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낡은 파란색 패딩 점퍼는 여기저기 솜이 빠져나와 있었고 소매 끝은 헤어져서 실밥이 풀려 있었습니다. 작은 손은 추위에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동상으로 생긴 붉은 반점들이 있었죠. 하지만 서윤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이었어요. 윤아, 위험한 일엔 절대 가까이 가지 마라. 우리 같은 사람은 조용히 살아야 해. 눈에 띄면 안 돼.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이는 지리산 중턱의 허름한 폐가에서 아픈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집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곳이었습니다. 지붕은 군데군데 뚫려서 비가 오면 물이 새어 들어왔고 문짝은 삐걱거리며 제대로 닫히지도 않았죠. 벽 틈새로는 겨울바람이 쌩쌩 들어와서 밤이면 이불을 뒤집어 써도 추위에 덜덜 떨어야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서윤이를 볼 때마다 눈살을 찌푸렸어요. 며칠 전에도 그랬습니다. 서윤이가 마을 슈퍼 앞을 지나가는데 앞치마를 두른 아주머니 둘이 서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 애 또 왔네. 냄새 안 나? 언제 씻었대? 맨날 산에서 뭐 주워 먹고 사는데 안 나겠어? 불쌍하긴 한데 우리 가게엔 좀 안 왔으면 좋겠어. 손님들 다 도망가. 서윤이는 그 말을 듣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이미 익숙한 일이었거든요. 사람들은 늘 서윤이를 거지라고 불렀습니다. 학교도 간 지 오래됐어요. 1학년 때 몇 달 다니다가 그만뒀죠. 할머니가 쓰러지신 뒤로는 병원비 낼 돈도 없는데 학교는 무슨 학교였겠습니까? 서윤이는 낮에는 절대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됐거든요. 폐가 안 어두운 방에 숨어서 할머니를 돌보며 하루를 보냈어요. 할머니께 물 떠다 드리고 이불을 덮어드리고 기침하실 때마다 등을 쓸어드렸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조용히 밖으로 나갔죠. 등산객들이 버린 음식을 찾아 쓰레기통을 뒤지고 산에서 나물이나 도토리를 주워왔습니다. 운이 좋은 날에는 먹다 남은 김밥이나 과자 봉지를 구할 수 있었어요. 이틀 전 저녁에는 먹다 남은 어묵을 주웠습니다. 등산객들이 먹던 어묵꼬치였어요. 차갑게 식어서 딱딱했지만 서윤이는 감사했습니다. 비닐봉지에 조심스럽게 담으며 혼자 중얼거렸죠. 이것도 감사해야지.
할머니 드릴 것도 생겼네. 반은 할머니 드리고 반은 내가 먹어야지. 그런 서윤이었습니다. 그런 아이가 지금 이 눈보라 속에서 끔찍한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사람이 관 속에 산채로 묻히는 걸 본 겁니다. 서윤이는 바위 뒤에서 온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무서워서이기도 했지만 추위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차가 떠난 뒤에도 서윤이는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다시 돌아올까봐 겁이 났거든요. 바위 뒤에 웅크린 채 귀를 쫑긋 세우고 주변 소리를 들었어요. 바람 소리, 눈 내리는 소리, 나뭇가지가 부딪히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윤이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저려서 비틀거렸어요. 얼마나 오래 쪼그리고 앉아 있었는지 두 다리가 마비된 것처럼 감각이 없었습니다. 서윤이는 손으로 다리를 주무르며 핀과 바늘로 찌르는 듯한 느낌을 참았어요. 몇 걸음 조심스럽게 내디뎠죠. 할머니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유나, 위험한 일엔 절대 가까이 가지 마라.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조용히 살아야 해. 서윤이는 발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도망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본 것도 모른 척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할머니 곁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할머니가 깨어나서 서윤이가 없으면 얼마나 불안해하실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관이 묻힌 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둔탁하고 낮은 소리였습니다. 쿵 하는 소리 같기도 하고 손톱으로 뭔가를 긁는 소리 같기도 했어요. 서윤이는 멈춰 섰습니다. 귀를 기울였죠. 바람 소리일까요?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관 쪽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몇 초간 고요했다가 또다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이는 발을 헛디뎠습니다. 눈 속에 그대로 넘어지고 말았죠. 차가운 눈이 얼굴에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입 안으로도 눈이 들어왔어요. 서윤이는 황급히 일어나 손으로 얼굴에 눈을 털어내며 다시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못 들은 척하자. 그냥 가자. 나한테는 할머니가 있어. 서윤이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관 안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직 살아있을지도 몰랐죠. 그 사람을 그냥 두고 가면 틀림없이 죽을 겁니다. 얼어 죽거나 숨이 막혀 죽을 겁니다. 서윤이는 할머니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기침을 하며 피 섞인 가래를 손수건에 뱉던 할머니였어요. 할머니 손수건은 늘 붉은 얼룩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할머니는 서윤이 작은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눈물을 흘리셨죠. 우리 강아지가 어린 나이에 고생만 시키네 할미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주름진 볼을 타고 내려오는 눈물이었어요. 서윤이는 할머니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아프지 마요. 제발 제발 아프지 마세요. 저 괜찮아요. 전혀 안 힘들어요. 서윤이도 울먹였습니다. 사실은 힘들었어요. 배도 고팠고 추웠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앞에서는 그런 내색을 할 수가 없었죠. 할머니는 서윤이 머리를 떨리는 손으로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유나는 착한 아이야. 착한 일은 돌고 돈단다. 언젠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꼭. 그 말이 지금 서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착한 일은 돌고 돈다. 할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서윤이는 관이 묻힌 곳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이미 묻힌 자리 위로 한 뼘이 넘게 쌓여 있었어요. 발자국도 거의 다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서윤이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에 차가운 눈이 스며들었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삽도 없었고 나무 막대기 하나 없었어요. 그 사내들이 다 가져간 모양이었습니다. 서윤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맨손으로라도 파야 해. 시간이 없어. 서윤이는 장갑도 없는 맨손으로 눈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눈이 손에 닿자마자
얼얼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금방 손이 시려서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죠. 두 손으로 눈을 퍼내고 또 퍼냈습니다. 눈 아래 흙이 나왔습니다. 얼어붙은 흙이었어요. 서윤이는 손톱으로 긁어가며 흙을 파냈습니다. 손톱 사이로 흙이 파고들었어요. 손가락이 너무 시려서 감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서윤이는 입에 입김을 후 불어가며 손을 녹였어요. 하얀 입김이 나왔죠. 그리고 다시 흙을 팠습니다. 시간이 없어. 빨리 구해야 해. 빨리. 서윤이는 다급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손바닥 피부가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피가 눈과 흙에 섞여 자국을 남겼죠. 하지만 서윤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계속 팠어요. 한참을 파내자 검은 관 표면이 드러났습니다. 서윤이는 떨리는 손으로 관 표면의 눈과 흙을 쓸어냈어요. 그런데 관 표면을 자세히 보니 긁힌 자국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손톱으로 긁은 것 같았어요. 안에서 누가 필사적으로 긁은 흔적이었죠. 못자국도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서윤이는 관의 귀를 바짝 갖다 댔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어요. 희미하지만 분명한 숨소리였습니다. 헉헉거리는 거친 숨소리였죠. 살아계세요. 아직 살아계셔요. 서윤이는 더 빠르게 관 주변의 흙을 파냈습니다. 관 뚜껑 전체가 드러났어요. 서윤이는 온 힘을 다해 뚜껑을 밀어 올렸습니다. 무거웠습니다. 10살 아이 힘으로는 버거웠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열어야 했습니다. 서윤이는 있는 힘을 다해 밀었습니다. 팔에 힘줄이 붉어져 나올 정도로 힘을 줬어요. 뚜껑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틈 사이로 급하게 들이마시는 숨소리가 들렸어요. 조금만 더. 서윤이는 있는 힘을 다해 뚜껑을 밀었습니다. 마침내 관이 열렸어요. 안에는 창백한 얼굴의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러 얼굴 한쪽을 붉게 적시고 있었어요. 눈은 감겨 있었지만 가슴이 미세하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던 거예요. 서윤이는 그 얼굴을 봤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았어요. 마을 슈퍼에 걸린 텔레비전에서 본 얼굴 같았습니다. TV에서 본 사람이다 뉴스에 나왔던. 서윤이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을 살려야 했습니다. 서윤이는 주변 눈을 손으로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입안에서 눈이 녹으며 차가운 물이 됐어요. 서윤이는 그 물을 남자의 입에 조금씩 흘려 넣었습니다. 물이 입술 사이로 스며들어갔죠. 남자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직 의식은 없었지만 살아있다는 증거였어요. 남자가 눈을 뜨지 못한 채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윤이는 일단 관 뚜껑을 다시 조심스럽게 덮었어요. 혹시 그 사내들이 다시 올까봐 겉모습은 그대로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파헤친 자리를 눈으로 다시 덮고 발자국도 지웠죠. 나뭇가지로 자국을 쓸어 흔적을 지웠습니다. 이제 이 사람을 어디론가 옮겨야 했습니다. 여기 두면 안 됐어요. 서윤이는 즉시 판단했습니다. 사람 발길이 끊긴 옛 산속 피난 대피소가 있었어요. 1시간 정도 가면 나오는 곳이었죠. 거기로 가야 했습니다. 서윤이는 남자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너무 무거웠어요. 10살 아이가 성인 남자를 끄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서윤이는 몇 번이나 넘어졌습니다. 눈 속에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났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남자를 끌고 갔습니다. 눈보라는 계속 내렸고 서윤이는 그 속을 한 발 한 발 나아갔습니다. 서윤이는 회장을 끌고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한 발 한 발이 고통이었어요. 회장의 몸무게는 서윤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웠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미끄러지면
둘이 함께 눈 속에 쓰러졌죠. 서윤이는 그럴 때마다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서윤이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중얼거렸어요. 손은 이미 감각이 없었습니다. 피가 나서 장갑처럼 손을 감싸고 있었죠. 얼굴은 땀과 눈이 범벅이 되어 있었고 숨은 거칠게 헐떡여졌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서윤이는 드디어 낡은 산속 대피소를 발견했습니다. 녹슨 철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서윤이는 회장을 끌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피소 안은 어두컴컴했습니다. 하지만 눈보라를 피할 수는 있었어요. 서윤이는 회장을 바닥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벽에 기대어 숨을 골랐죠.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서윤이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구석에 낡은 담요 몇 장이 있었어요. 먼지투성이었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비닐 몇 장도 있었죠. 서윤이는 비닐을 펼쳐 바닥에 깔고 그 위에 담요를 깔았습니다. 벽을 보니 낙서가 있었습니다. 2015년 백두산악회라고 써 있었어요. 10년 전 흔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이곳을 찾지 않았다는 뜻이었죠. 서윤이는 안도했습니다. 여기라면 안전할 것 같았어요. 서윤이는 회장을 담요 위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입고 있던 파란색 패딩을 벗어 회장에게 덮어줬어요. 서윤이 몸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옷이었습니다. 할머니 기다리실 텐데 괜찮아. 조금만 참자. 서윤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추위가 몰려왔어요. 패딩을 벗으니 얇은 티셔츠만 남았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피부에 닿았죠. 서윤이는 자신의 몸을 두 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서윤이는 회장 곁에 바짝 붙어 누웠습니다.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견뎌야 했어요. 회장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가끔 중얼거리기만 했죠. 서윤이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걸 떠올렸습니다. 할머니는 젊었을 때 남의 집살이를 하며 여러 일을 배우셨다고 했어요. 그 중에는 간단한 응급처치도 있었습니다. 사람 살리는 게 제일 큰 공덕이야. 유나, 잘 기억해둬.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서윤이는 회장의 머리를 살폈어요. 피가 많이 났지만 다행히 피는 멈춘 상태였습니다. 서윤이는 찢어진 담요 한 조각을 떼어내 회장의 머리를 감싸줬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윤이는 깨어 있으려고 애썼어요. 회장의 상태를 계속 지켜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졌죠. 자면 안 돼. 죽을 수도 있어. 서윤이는 자기 뺨을 손으로 탁탁 때렸습니다.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졸음이 조금 달아났습니다. 서윤이는 회장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여전히 거칠지만 규칙적으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헬리콥터 소리였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더니 대피소 근처를 맴돌았죠. 서윤이는 재빨리 회장의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혹시 신음소리라도 내면 들킬 수 있었거든요. 서윤이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헬리콥터는 한참을 대피소 위를 맴돌았습니다. 서치라이트 불빛이 대피소 창문 틈으로 스쳤어요. 서윤이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 지나가 주세요. 서윤이는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행히 헬리콥터는 잠시 후 멀어져 갔어요. 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서윤이는 그제야 회장의 입에서 손을 뗐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서윤이는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회장이 미세하게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였어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서윤이를 봤습니다. 너는 누구냐?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서윤이는 회장에게 다가갔어요. 저는 서윤이에요.
할아버지를 구했어요. 회장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중얼거렸어요. 아들이 아니야. 서윤이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어요. 양자로 들인 게 화근이었어. 회장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다시 의식을 잃는 것 같았어요. 서윤이는 회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지킬게요. 서윤이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서윤이 손을 쥐었어요. 그리고 다시 축 늘어졌습니다. 서윤이는 밤새 회장 곁을 지켰습니다. 졸음이 몰려올 때마다 뺨을 때리고 일어나서 제자리 걸음을 하며 버텼어요. 창문 틈으로 새벽빛이 스며들 때까지 서윤이는 깨어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어요. 서윤이는 창문 틈으로 밖을 살폈습니다. 새하얀 눈만 보일 뿐이었죠. 그런데 저 멀리 산 입구 쪽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사람들이었어요. 여러 명이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윤이는 긴장했습니다. 누가 올라오는 걸까요? 그 사내들이 다시 온 걸까요? 서윤이는 회장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할아버지, 사람들이 와요. 일어나세요. 회장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이번엔 좀 더 또렷한 눈빛이었어요. 누가 오는데? 산 아래에서 사람들이 올라와요. 많이요.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윤이는 창문 틈으로 밖을 조심스럽게 내다봤습니다. 산 아래쪽에서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줄지어 올라오고 있었어요. 주황색 조끼를 입은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수색대처럼 보였죠. 그중 몇몇은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파란색 방한복에 모자까지 쓴 모습이었어요. 경찰이에요. 경찰이 와요. 서윤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이 힘겹게 몸을 일으켰어요.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그 사람들 진짜 경찰이 아닐 거야.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서윤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경찰 옷을 입고 있는데 가짜라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옷을 입었는데요? 가짜야. 날 찾으러 온 거야. 내가 정말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러 온 거야. 회장의 말에 서윤이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저 사람들도 어젯밤 그 무서운 사람들과 한패란 뜻이었어요. 서윤이는 재빨리 머리를 굴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있으면 들킬 수도 있었어요. 제가 발자국을 다른 데 남기고 올게요. 서윤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이 놀란 눈으로 서윤이를 봤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너 위험해. 혹시라도 잡히면. 괜찮아요. 저는 산길을 잘 알아요. 저 사람들보다 훨씬 빨라요. 눈 감고도 다닐 수 있어요. 서윤이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서윤이는 이 산을 몇 년 동안 누비며 살았어요. 어떤 길이 지름길이고 어디가 위험한지 손바닥 보듯 알고 있었죠. 서윤이는 대피소 철문을 살짝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바람은 여전히 차갑게 불고 있었어요. 서윤이는 대피소에서 반대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일부러 발자국을 깊고 선명하게 남겼죠. 마치 누군가 급하게 도망친 것처럼 보이게요. 한참을 걸어간 뒤 서윤이는 땅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방금 남긴 발자국을 뒤에서부터 가지로 쓸어 지우기 시작했어요. 조심조심 천천히 지우며 대피소 쪽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발자국은 대피소 반대편 계곡 쪽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였죠. 서윤이는 숨을 죽이며 조심스럽게 대피소로 돌아왔습니다. 회장은 여전히 담요에 누워 서윤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윤이는 회장 옆에 앉아 거친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저 사람들이 제 발자국 따라 반대쪽으로 갈 거예요. 한참 헤맬 거예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멀리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였습니다. 서윤이는 긴장해서 몸을 움츠렸어요. 회장도 숨을 죽였습니다. 이쪽 능선 쪽 수색 완료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렸습니다. 서윤이는 회장 입 가까이에 손을 가져다 댔어요. 혹시 회장이 신음소리라도 내면 들킬 수 있었으니까요. 여기 발자국 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의 목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서윤이가 일부러 남긴 발자국을 발견한 모양이었어요. 서윤이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작전이 통한 거예요. 발소리가 대피소 바로 근처를 지나쳤습니다. 아마 10m도 안 되는 거리였을 겁니다. 서윤이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쿵쿵 뛰었습니다. 가슴팍에 손을 얹으면 그 소리가 밖에서도 들릴 것 같았죠. 회장도 눈을 질끈 감고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쪽으로 도망간 것 같습니다. 발자국이 계곡 쪽으로 이어집니다. 따라가 보죠. 멀리 못 갔을 겁니다. 가짜 경찰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발소리도 점점 작아졌어요. 서윤이는 몇 분을 더 기다렸다가 그제야 회장 입에서 손을 조심스럽게 내렸습니다. 회장이 조용히 긴 숨을 내쉬었죠.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서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멀리서 무전기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아직 못 찾았습니다. 발자국이 계곡 쪽으로 이어지는데 눈 때문에 중간에 끊겼습니다. 더 이상은 위험합니다. 일단 철수하죠. 내일 다시 대규모로 수색하겠습니다. 가짜 경찰들이 산을 내려가는 모양이었습니다. 서윤이는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내일 다시 온다고 했으니까요. 그것도 더 많은 인원을 데리고요. 회장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까보다는 훨씬 상태가 좋아 보였어요. 얼굴에 핏기도 조금 돌았습니다. 회장은 서윤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너 이름이 뭐라고 했지? 서윤이요. 서윤. 서윤이 정말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난 진작에 죽었을 거야. 2번이나 살렸어.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주름진 얼굴을 타고 내려오는 눈물이었어요. 서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 살리는 게 제일 큰 공덕이래요. 우리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회장이 서윤이의 작은 손을 2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회장의 손은 거칠었지만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너희 할머니 정말 훌륭한 분이시구나. 손녀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어. 네. 우리 할머니 최고세요. 서윤이는 할머니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금쯤 할머니는 얼마나 걱정하고 계실까요? 서윤이는 태어나서 하루 이상 집을 비운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할머니가 깨어나서 서윤이가 없으면 얼마나 놀라고 불안해하실까요? 회장이 안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수 파우치를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검은색 비닐 재질이었습니다. 지퍼를 열자 안에 작은 녹음기와 여러 장 접힌 서류가 들어있었어요. 이걸 네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아. 이게 뭔데요? 서윤이는 그 작은 기계를 신기한 듯 내려다봤습니다. 증거야. 날 죽이려 한 사람들, 그 사람들 목소리가 다 여기에 녹음되어 있어. 관 속에 있을 때도 계속 녹음됐을 거야. 회장은 녹음기를 서윤이 손바닥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서윤이는 그 작은 기계를 2손으로 받쳐들었어요.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왜 제가 가져야 해요? 할아버지가 갖고 계시면 안 돼요?
너는 아이잖아. 아이인 네가 가장 안전해. 어른들은 다 의심받을 거야. 검문받고 짐 검사받고 그럴 거야. 하지만 넌 아무도 주목 안 해. 아무도 10살 아이를 의심하지 않아. 회장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서윤이는 녹음기를 꼭 쥐었어요. 작지만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이제 어떻게 해요? 내일 또 올 텐데요. 하루만 더 버텨야 해. 그리고 오늘 밤에 산을 내려가야 해. 회장이 서윤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어요. 저 사람들 내일 또 올 텐데요. 더 많이요. 그래서 오늘 밤에 움직이는 거야. 나는 천천히 다른 길로 내려갈게. 넌 먼저 내려가. 서울로 가야 해. 회장은 구겨진 명함 한 장을 안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모서리가 접혀 있었지만 글씨는 선명하게 읽을 수 있었어요. 정현우. 이 사람이 내 변호사야. 서울 사무실로 찾아가. 이 녹음기 주고 내 이야기 전해줘. 꼭. 정현우, 정현우. 서윤이는 이름을 몇 번 반복하며 외웠습니다. 회장이 서윤이 손을 꼭 잡으며 다시 한번 말했어요. 정현우. 그 사람만 믿어라. 내가 살아있다는 것도 말하고. 꼭 그 사람한테만 얘기해. 알겠지? 네. 꼭 그럴게요. 서윤이는 명함과 녹음기를 파란 패딩 안쪽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짓눌렀어요. 10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일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알겠어요. 꼭 전할게요. 약속해요. 밤이 되었습니다. 대피소 창문 틈으로 보이던 하늘은 이제 완전히 어두워졌어요. 달빛도 별빛도 없는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서윤이는 회장에게 담요를 목까지 조심스럽게 덮어주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할아버지, 전 이제 가볼게요. 조심히 내려오세요. 너도 정말 조심해라. 혼자 가는 길이니까 더 조심하고.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피소 철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녹슨 손잡이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서윤이는 마지막으로 회장을 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회장의 눈빛만큼은 또렷하게 보였어요. 회장도 서윤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윤이는 철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죠.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서윤이는 파란 패딩 지퍼를 목까지 바짝 올리고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품 안의 녹음기가 가슴팍에 닿는 느낌이 선명했습니다. 차가운 기계였지만 그 무게감이 서윤이에게 용기를 주는 것 같았죠. 산길은 깜깜했습니다. 손전등도 없었어요. 하지만 서윤이는 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밤마다 이 길을 다녔으니까요. 발밑에 돌이 있는 것도, 어디에 나뭇가지가 튀어나와 있는지도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발끝으로 땅을 더듬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서윤이는 자신이 살던 폐가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낡은 창문 틈으로 촛불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희미한 주황빛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깨어 계신 거였어요. 서윤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 안으로 살짝 들어가 보니 할머니는 문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낡은 회색 이불을 어깨에 두르고 문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계셨어요. 주름진 얼굴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촛불에 비친 할머니 얼굴은 더욱 초췌해 보였어요. 할머니. 서윤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작게 불렀습니다. 할머니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윤아, 윤아, 어디 갔었니? 할미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하루 종일 기다렸어.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서윤이를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 품에서 약 냄새와 오래된 이불 냄새,
그리고 할머니만의 따뜻한 냄새가 섞여났어요. 서윤이는 할머니 품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할머니 가슴에서 기침 소리가 희미하게 울렸죠. 할머니 미안해요. 걱정 끼쳐드려서요.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 괜찮아. 무사히 돌아오기만 하면 됐어. 어디 다친 데는 없니? 할머니는 서윤이 얼굴을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그러다 서윤이 손을 보고는 깜짝 놀라셨어요. 손바닥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손가락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손톱 밑에는 흙이 까맣게 끼어 있었. 이게 무슨 일이니? 손이 왜 이래? 어디서 다쳤어? 괜찮아요, 할머니. 안 아파요. 진짜 안 아파요. 서윤이는 손을 뒤로 감추려 했지만 할머니는 놓아주지 않으셨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수건에 물을 적셔 서윤이 손을 하나하나 조심조심 닦아주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상처에 스며들었지만 서윤이는 꾹 참았어요. 할머니, 저 서울 가야 돼요. 서윤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멈췄어요. 수건을 쥔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서울? 서울은 왜? 우리 윤희가 서울은 왜 가? 거긴 너무 멀잖니. 사람을 살렸어요. 그분이 저한테 부탁하신 일이 있어요. 꼭 해야 하는 일이에요. 서윤이는 품속에서 녹음기와 명함을 꺼내 할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명함을 한참 들여다보셨어요. 돋보기 안경도 없이 눈을 가늘게 뜨고 보셨지만 글을 잘 읽지 못하셨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임은 아시는 것 같았어요. 위험한 일 아니니? 나쁜 사람들 만나는 건 아니고. 아니에요. 그냥 이것 좀 전해드리면 돼요. 금방 다녀올게요. 서윤이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위험한 일인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를 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고민하시는 표정이었습니다. 주름진 이마가 더욱 깊어 보였어요. 그러다가 낡은 장롱으로 가셨습니다.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깊숙한 곳에서 낡은 보자기를 꺼내셨어요. 파란색 천이었는데 빛이 발에 있었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몇 장의 10,000원짜리 지폐가 나왔습니다. 구겨지고 낡은 돈이었어요. 모서리는 헤어져 있었고 접힌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오랫동안 모으신 돈인지 알 수 있었죠. 이거 가져가라. 버스 타야 하잖니. 밥도 사 먹어야 하고. 할머니, 이건 할머니 병원비잖아요. 약 사셔야 하잖아요. 괜찮아. 할미 병은 어차피 이제 나을 병도 아니야. 네가 더 중요해. 네가 제일 중요해. 할머니는 서윤이 손에 돈을 꼭 쥐어주셨습니다. 할머니 손은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서윤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할머니는 그런 서윤이 머리를 떨리는 손으로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일은 돌고 돈단다. 유나가 사람 살렸으면 꼭 좋은 일 생길 거야. 할미는 믿어. 우리 윤이 착하니까. 서윤이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품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이었지만 그 품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금방 다녀올게요. 약 잘 드시고 계세요. 제발 아프지 마세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우리 윤희. 할미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서윤이는 마지막으로 할머니를 돌아보고 집을 나섰습니다. 할머니는 문 앞에 서서 서윤이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고 계셨어요. 희미한 촛불 아래 할머니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서윤이는 산을 내려가 마을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첫 차는 새벽 5시였어요. 서윤이는 정류장 낡은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추운 바람이 불었지만 참았어요. 하늘이 조금씩 밝아왔습니다. 동쪽 하늘이 회색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어요. 멀리서 버스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이는 벌떡 일어나 손을 들었습니다.
초록색 버스가 멈춰 섰습니다. 문이 푸쉬하는 소리와 함께 열렸어요. 버스 기사 아저씨가 서윤이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가 혼자니? 어디가? 서울이요. 서울 가는 버스 맞죠? 맞긴 한데 어른은? 부모님은? 혼자 가요. 버스 기사 아저씨는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지만 서윤이를 태웠습니다. 서윤이는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품속의 녹음기를 두 손으로 꼭 안았습니다. 버스가 덜컹거리며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산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서윤이는 처음 보는 풍경들을 창밖으로 바라봤습니다. 서울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버스는 3시간을 달렸습니다. 창밖 풍경이 점점 바뀌었어요. 산과 논밭이 사라지고 높은 건물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가까워지고 있었죠. 서윤이는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풍경이었어요. 수십 층짜리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었고 차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달렸습니다. 사람들도 정말 많았어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만 해도 수십 명이었죠. 서울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내리세요. 버스 기사 아저씨의 목소리에 서윤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버스 앞쪽으로 걸어갔어요. 버스가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아가 조심히 가. 감사합니다. 서윤이는 인사를 하고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순간 엄청난 소음이 귀를 때렸어요. 차 소리, 사람들 목소리, 공사장 소리가 뒤섞여 시끄러웠습니다. 서윤이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법무법인 정혜 변호사 정현우라고 적혀 있었어요. 주소는 서울 강남구였습니다. 서윤이는 지나가는 아주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저기요, 여기가 어디로 가면 돼요? 서윤이는 명함을 보여줬습니다. 아주머니는 명함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서 많이 멀어. 지하철 타야 해. 2호선 타고 강남역에서 내려. 지하철이요? 그래, 저기 저 계단으로 내려가면 돼. 아주머니가 가리킨 곳에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서윤이는 아주머니께 인사하고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계단을 내려가니 더 복잡했습니다. 사람들이 빠르게 걸어 다녔어요. 서윤이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습니다. 한참을 헤매다가 겨우 표를 사는 곳을 찾았어요. 할머니가 주신 돈으로 표를 샀습니다. 개찰구를 지나 플랫폼으로 내려갔죠.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서윤이도 그 뒤에 섰어요. 지하철이 들어왔습니다. 쇠바퀴가 레일을 긁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우르르 올라탔습니다. 서윤이도 밀려 들어갔죠. 사람들에 둘러싸여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강남역까지 가는 동안 서윤이는 손잡이를 꼭 잡고 있었어요. 지하철이 흔들릴 때마다 비틀거렸습니다. 옆 사람이 서윤이를 보더니 물었어요. 애야, 혼자니? 부모님은? 네, 혼자요. 어디 가는데? 강남역이요. 그 사람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서윤이는 안도했어요. 강남역입니다.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서윤이는 사람들 틈을 헤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역시 복잡했습니다. 어디로 나가야 할지 알 수가 없었죠. 서윤이는 경비 아저씨에게 다가가 명함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어떻게 가요? 경비 아저씨는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3번 출구로 나가서 직진하면 큰 건물 보일 거야. 거기서 오른쪽으로 돌면 돼. 감사합니다. 서윤이는 경비 아저씨 말대로 3번 출구로 나갔습니다. 밖은 더욱 복잡했어요. 높은 건물들이 빽빽하게 서 있었고 간판들이 번쩍거렸습니다. 서윤이는 걸어갔습니다. 한참을 걸어 겨우 법무법인 건물을 찾았어요. 유리로 된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서윤이는 건물 앞에서 잠시 망설였어요. 이런 큰 건물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거든요.
용기를 내어 회전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넓고 깨끗했어요.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렸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양복 입은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저기요. 서윤이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안내 직원이 서윤이를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어요. 뭐하러 왔니? 정현우 변호사님 찾아왔어요. 정현우 변호사님? 약속 있니? 아니요. 근데 꼭 만나야 돼요. 급한 일이에요. 안내 직원은 귀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서윤이 차림새를 훑어보더니 말했어요. 약속 없으면 안 돼. 돌아가. 제발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서윤이는 명함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안내 직원은 한숨을 쉬며 전화기를 들었어요. 정현우 변호사님 사무실이죠? 여기 로비인데요. 어린애가 변호사님 찾아왔는데 약속이 없다고 하네요. 어떻게 할까요? 잠시 후 안내 직원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15층으로 올라가. 엘리베이터 타고. 감사합니다. 서윤이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처음 타보는 엘리베이터였어요. 1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 이상했죠. 15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나가니 복도가 나왔어요. 법무법인 정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서윤이는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안에는 책상이 여러 개 있었고 사람들이 컴퓨터를 보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입구에 있던 여직원이 서윤이를 봤어요. 정현우 변호사님 찾아왔니? 네. 이쪽으로 와. 여직원은 서윤이를 안쪽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열었어요. 안에는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서류를 보고 있었죠. 변호사님 손님이에요. 정현우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윤이를 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산에서 온 꼬마라니 무슨 일이니? 서윤이는 품속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한도식 할아버지가 이거 전해달래요. 정현우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녹음기를 집어들더니 서윤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회장님 어디 계시는데? 살아계신 거야? 네. 제가 구했어요. 관 속에서. 정현우 변호사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관 속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서윤이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눈 내리던 밤 사내들이 회장을 관에 넣어 묻던 일, 자신이 관을 파서 구했던 일, 대피소에서 숨었던 일까지 모두 말했어요. 정현우 변호사는 점점 심각한 표정으로 변해갔습니다. 정현우 변호사는 녹음기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재생 버튼을 천천히 눌렀습니다. 여기선 소리 질러도 아무도 못 와. 녹음기에서 차가운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현우 변호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어서 회장이 애원하는 목소리, 벽돌로 머리를 치는 둔탁한 소리, 관 뚜껑이 쿵 닫히는 소리가 차례로 들렸습니다. 관 안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숨소리도 녹음되어 있었죠. 정현우 변호사는 녹음을 멈췄습니다.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이건 살인 미수가 아니야. 계획살인이야. 완전히 계획된 범죄야. 정현우 변호사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렸습니다. 박 기자님, 저 정현우입니다. 지금 당장 제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엄청난 일이 터졌습니다. 정말 급합니다. 전화를 끊고 정현우 변호사는 서윤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 믿을 수 있는 기자분이야. 30분쯤 지났을까요?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가방을 들고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급하게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이렇게 급하게 부르셨어요? 전화 목소리가 심상치 않던데요. 앉으세요, 박 기자님. 이것 좀 들어보세요. 충격 받으실 겁니다. 정현우 변호사는 녹음기를 다시 처음부터 재생했습니다. 박지훈 기자는 처음에는 무심하게 듣는 것 같았어요. 팔짱을 끼고 의자에 기댄 채였죠. 하지만 녹음이 진행될수록 표정이 변했습니다. 팔짱을 풀고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녹음이 끝날 무렵에는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도윤그룹 한도식 회장 목소리 맞아요? 박지훈 기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20년 가까이 회장님 변호사로 일했는데 그 목소리 모를 리가 없죠. 100% 회장님 목소리입니다. 박지훈 기자는 서윤이를 봤습니다. 큰 의자에 앉아있는 작은 소녀였어요. 낡은 파란 패딩을 입고 손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회장님을 구했다고요? 정말로요? 네. 이 아이가 직접 맨손으로 관을 파서 회장님을 꺼냈답니다. 10살 아이가요. 박지훈 기자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서윤이 앞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으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아가씨, 처음부터 다시 한번 말해줄래요? 천천히 자세하게요.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요. 서윤이는 다시 한번 그날 밤 이야기를 했습니다. 눈보라치던 새벽 바위 뒤에 숨어서 모든 걸 지켜봤던 일, 관 속에서 들리는 숨소리를 듣고 망설였던 일, 맨손으로 관을 팠던 일, 피가 나도 멈추지 않고 팠던 일, 회장을 대피소로 옮긴 일까지 하나하나 또박또박 설명했어요. 박지훈 기자는 중간중간 질문을 하며 꼼꼼하게 녹음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박지훈 기자는 녹음기를 끄고 정현우 변호사를 봤어요. 눈빛이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엄청난 특종입니다. 근데 증거가 더 필요해요. 녹음만으로는 법정에서 버티기 어려울 수 있어요. 정현우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량 기록 찾아봐야 합니다. 그날 새벽 그 시간에 지리산 쪽으로 간 차량 블랙박스 기록 말입니다. 서윤이가 번호판 일부를 봤다고 했죠? 네. 3756이요. 서윤이가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정현우 변호사는 수첩에 번호를 적었어요. 경찰에 협조 요청해야겠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 경찰도 연루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가짜 경찰이 산에 올라왔다고 했잖아요. 박지훈 기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형사 한 분 계세요. 20년 지기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분한테 먼저 조용히 연락해 볼게요. 두 사람은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는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어른들의 대화는 어려운 단어가 많아 다 이해하기는 힘들었지만 중요한 일이라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정현우 변호사가 탁자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언제 이 사실을 세상에 공개할 건지가 관건이에요. 너무 빨리 공개하면 증거를 없앨 시간을 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사회 때 터뜨리는 게 어떨까요? 박지훈 기자가 제안했습니다. 도윤그룹 임시 이사회가 이틀 후잖아요. 후계자 승인 안건이 올라온다고 들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임원들 앞에서 녹음을 공개하는 겁니다. 정현우 변호사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완벽한 생각입니다. 이사회장에서 터뜨리면 범인은 도망갈 수도 없고 모든 임원과 언론 앞에서 진실이 드러나는 거죠. 제가 속보 준비하겠습니다. 촬영팀도 대기시키고요. 이틀이면 충분해요. 두 사람은 서로 눈을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획이 정해진 거였어요. 정현우 변호사는 서윤이를 보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정말 고생 많았어. 네가 아니었으면 회장님은 돌아가셨을 거야. 넌 생명의 은인이야.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서윤이는 작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박지훈 기자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정말 대단한 아이구나. 용감하고 착하고 훌륭해요. 정현우 변호사는 책상 서랍을 열어 지갑을 꺼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를 여러 장 꺼내 서윤이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이거 가지고 밥 사 먹고 집에 가는 차비로 써. 할머니한테 빨리 돌아가야지. 얼마나 걱정하시겠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윤이는 돈을 받아 조심스럽게 패딩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정현우 변호사가 덧붙여 말했어요. 이틀만 기다려. 이틀 후면 모든 게 끝날 거야. 나쁜 사람들이 다 잡혀갈 거고 회장님도 안전해지실 거야. 서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속에서 안도감이 물밀듯 밀려왔어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한 것 같았습니다. 박지훈 기자가 일어서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럼 저는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이틀 후에 뵙죠. 꼭 성공시킵시다. 고생하세요, 박 기자님. 박지훈 기자가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정현우 변호사는 서윤이를 엘리베이터까지 직접 배웅해줬어요. 조심히 가. 회장님께 꼭 전해드릴게. 서윤이가 증거 잘 전달했다고. 정말 고맙다고. 네. 할아버지한테 안부 전해주세요. 빨리 나으시라고요. 엘리베이터 문이 스르륵 닫혔습니다. 서윤이는 1층으로 내려갔어요. 건물 밖으로 나오니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비쳤어요. 서윤이는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실 테니까요. 긴 여정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서윤이는 몇 시간을 달려 집으로 향했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산을 뒤덮을 무렵 서윤이는 산속 폐가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 다녀왔어요. 서윤이가 문을 벌컥 열며 외쳤습니다. 할머니는 역시 문 앞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서윤이를 보자마자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떨리는 팔로 안아주셨습니다. 잘했어, 우리 윤희. 정말 잘했어. 무사히 돌아와줘서 고마워. 할머니 품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서윤이는 할머니 품에 폭 안겨 긴 하루의 피로를 풀었어요. 이틀 후면 모든 게 끝날 거였습니다. 이틀이 흘렀습니다. 도윤그룹 본사 20층 대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긴 타원형 테이블 주변으로 15명의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검은색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죠. 회의실 한쪽 벽면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회의실 상석에는 강민재가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그룹 회장의 양자이자 후계자로 지목된 사람이었어요. 30대 후반의 그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임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입가에는 미소까지 띄고 있었죠. 오늘 안건은 아시다시피 후계 구조 승인건입니다. 강민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여유가 묻어났어요. 회장님께서 안타깝게도 실종되신 지 사흘째입니다. 경찰과 수색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임원 중 한 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회사는 계속 돌아가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정현우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그 뒤로 박지훈 기자와 카메라 기자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강민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변호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오늘 회의는 임원들만 참석하기로 했는데요. 긴급하게 전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들으셔야 할 내용입니다. 정현우 변호사는 테이블 한가운데 작은 스피커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녹음기를 연결했어요. 임원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요? 한 임원이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현우 변호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내용은 사흘 전 지리산에서 녹음된 것입니다. 재생하겠습니다. 정현우 변호사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여기선 소리 질러도 아무도 못 와.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임원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귀를 기울였어요. 이어서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게. 원하는 건 다 해주겠네. 누군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강민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벽돌로 머리를 치는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관뚜껑 닫히는 소리, 흙을 덮는 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렸죠. 아직 끝난 거 아니다. 눈 덮이면 흔적도 없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죠. 한 임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정현우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사흘 전 새벽 지리산에서 살해 위협을 받고 관에 산채로 묻히셨습니다. 다행히 한 시민이 구조해서 현재 생존해 계십니다. 강민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쿵 소리를 냈어요. 말도 안 돼. 이건 조작이야. 누가 이런 걸 만들어서. 조작이 아닙니다. 정현우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들을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기록입니다. 사건 당일 새벽 번호판 3756으로 끝나는 차량이 지리산으로 향했습니다. 그 차량은 강민재 이사님 명의로 등록된 차량입니다. 강민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건 내가 운전한 게 아니야. 누가 내 차를 몰래. 통화 기록도 있습니다. 정현우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사건 전날 밤 강민재 이사님 휴대전화에서 공범으로 추정되는 인물들과 총 7차례 통화가 오갔습니다. 임원 중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강 이사님 설명 좀 해보시죠. 강민재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계십니까? 정말 살아계신 겁니까? 정현우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현재 안전한 곳에서 회복 중이십니다. 곧 돌아오실 겁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경찰 형사 4명이 들어왔어요. 앞장선 형사가 강민재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강민재 씨 살인 미수 및 존속 살해 시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강민재는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뒤쪽에 있던 형사가 재빨리 팔을 잡았어요. 차가운 수갑이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찰칵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죠. 아버지 저는 강민재가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사들이 그를 회의실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회의실 밖 복도에는 이미 취재진이 몰려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박지훈 기자가 마이크를 들고 있었습니다. 도윤그룹 후계자 강민재, 친부 살해 시도 혐의로 긴급 체포. 기자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기자들도 일제히 마이크를 들이밀었어요. 강민재 씨, 범행을 인정하십니까? 회장님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강민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끌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그의 모습이 사라졌어요. 회의실로 돌아온 정현우 변호사는 남은 임원들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곧 복귀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회사 운영은 기존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임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충격에 휩싸인 얼굴들이었어요. 1시간 뒤 모든 방송국과 신문사에서 속보가 터져 나왔습니다. 도윤그룹 회장 살해 미수 사건, 친아들이 아닌 양자 후계자 범행. 관 속에 산채로 묻힌 회장, 10살 소녀가 구조. 뉴스는 온종일 이 사건을 다뤘어요. 도윤그룹 주식은 급락했습니다. 증권거래소 전광판에는 빨간 숫자들이 깜빡였죠. 주가 15% 급락, 거래 정지. 아나운서가 긴박하게 뉴스를 전했습니다. 그날 저녁 산속 폐가에서 서윤이는 할머니와 함께 작은 라디오로 뉴스를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서윤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윤이가 해냈구나. 정말 대단해. 서윤이는 할머니 품에 안겨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나쁜 사람은 잡혔고 회장님은 곧 돌아오실 거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도식 회장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재활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셨어요. 머리의 상처는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병실은 깨끗했고 창밖으로는 작은 정원이 보였죠. 회장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경찰 조사를 받고 임원들을 만나고 변호사들과 회의를 하느라 정신없는 나날이었어요. 이제야 조금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병실 문이 노크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들어왔어요. 한미경이었습니다. 회장의 사촌 동생이었죠. 검은색 정장을 입고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빠, 괜찮으세요? 정말 놀랐어요. 한미경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이 나아졌어. 걱정 끼쳐서 미안하네. 무슨 말씀을요? 그 끔찍한 일을 겪으셨는데요. 민재가 그럴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한미경은 과일 바구니를 침대 옆 탁자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회장을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간호사분은 어디 계세요? 오빠 혼자 계시면 안 되는데. 조금 전에 잠깐 나가셨어. 곧 오실 거야. 그래도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제가 믿을 만한 간병인 한 분 소개해 드릴까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병원에서 잘 돌봐주고 있어. 한미경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오빠, 그런데 회사 일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민재가 저런 일을 저질렀으니 후계 구도를 다시 짜야 하지 않을까요? 회장은 한미경을 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아, 물론이죠. 그냥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한미경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병실을 나가며 뒤돌아봤어요. 푹 쉬세요, 오빠. 다시 올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회장은 한미경이 나간 문을 한참 바라봤어요.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이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정현우 변호사가 데리고 왔어요. 서윤이는 여전히 낡은 파란 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서윤이가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은 밝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서윤아, 왔구나.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서윤이는 회장 손을 꼭 잡았습니다. 회장 얼굴에는 핏기가 많이 돌아와 있었어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행이에요. 내 덕분이야. 넌 내 생명의 은인이야. 정현우 변호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서윤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은 좀 오래 있다 가도 될까요? 물론이지. 저녁도 같이 먹어야지. 세 사람은 함께 병원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회장은 서윤이에게 이것저것 물었어요. 할머니는 괜찮으신지, 집은 불편하지 않은지, 먹고 싶은 건 없는지요. 저녁을 먹고 병실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서윤이가 화장실에 가려고 문을 열었다가 멈춰 섰습니다. 복도 저 끝에서 한미경이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내일 밤으로 확정이야.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것처럼 보이게 해. 절대 실수하지 마. 서윤이는 숨을 죽였습니다. 복도 모퉁이에 몸을 숨기고 계속 들었어요. 법적 후견인 서류는 내가 준비했어. 도장도 위조했고. 일단 그 사람만 없어지면 회사는 내 거야. 한미경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서윤이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통화가 끝났습니다. 한미경이 복도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서윤이는 재빨리 병실로 뛰어들어갔어요. 할아버지, 변호사 아저씨. 서윤이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방금 복도에서 들었어요. 한미경이라는 분이 전화 통화하는 걸요. 내일 밤에 할아버지한테 뭔가 하려는 것 같아요. 회장과 정현우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현우 변호사가 물었어요. 정확히 뭐라고 했니? 서윤이는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수면제 이야기, 후견인 서류 이야기까지 빠짐없이요.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미경이까지 그럴 줄은 몰랐어. 정현우 변호사는 즉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박지훈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박 기자님, 또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 당장 오실 수 있으세요? 경찰도 같이 데리고 오세요. 1시간 뒤 박지훈 기자와 형사 2명이 병실에 도착했습니다. 서윤이는 다시 한번 들은 내용을 설명했어요. 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밤에 현장에서 잡겠습니다. 우선 서윤이가 녹음한 게 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녹음기 가지고 있어요. 서윤이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회장이 준 바로 그 녹음기였어요. 내일 다시 한미경이 오면 제가 녹음할게요. 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해요. 아이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회장이 말했습니다. 서윤이가 할 수 있어요. 이 아이는 이미 나를 2번이나 살렸어요. 한 번 더 믿어봅시다. 다음 날 저녁 한미경이 다시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간병인으로 보이는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오빠, 제가 좋은 간병인분 모셔왔어요. 오늘부터 오빠 돌봐드릴 거예요. 그 순간 복도에서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서윤이가 화장실에 숨어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미경 씨 살인 교사 및 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한미경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옆에 있던 가짜 간병인도 함께 체포됐어요. 가짜 간병인의 가방에서 수면제 여러 병이 나왔습니다. 난 가족인데 저 거지보다 내가 먼저잖아. 난 오빠 동생이라고. 한미경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은 그녀를 끌고 나갔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진짜로 이번엔 모든 게 끝난 거였습니다. 회장은 서윤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맙다, 윤아. 3번째야. 넌 나를 3번이나 살렸어. 서윤이는 회장 품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한도식 회장은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재활 치료를 마치고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됐어요. 머리의 상처도 거의 다 아물었습니다. 회사에도 복귀해서 다시 경영 일선에 나섰죠. 어느 봄날 오후 회장은 서윤이와 할머니를 서울로 초대했습니다. 회장의 개인 차량이 산속 폐가 앞에 섰어요. 운전기사가 공손하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윤 할머님. 서윤 양. 서윤이와 할머니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이런 고급차를 타본 적이 없었어요. 폭신한 가죽 시트에 앉자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차인지 구름 위에 앉은 것 같네. 서윤이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얼굴에는 예전보다 핏기가 많이 돌아와 있었어요. 회장이 병원비를 모두 지원해준 덕분이었습니다.
차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2시간쯤 달려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앞에 섰어요. 회장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윤 할머님. 서윤아. 회장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할머니는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황송합니다. 무슨 말씀을요? 제 생명의 은인이신데요. 이것도 모자랍니다. 레스토랑 안은 조용하고 우아했습니다. 흰 테이블보가 깔린 테이블에 은빛 촛대가 놓여 있었어요. 세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를 하며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님, 그리고 서윤아. 오늘 두 분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할머니와 서윤이는 회장을 쳐다봤어요. 회장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먼저 서윤이 학업비와 생활비를 평생 지원하고 싶습니다. 대학까지, 아니 그 이후까지도요. 서윤이는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휘저으며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건 너무 과하십니다. 저희가 어떻게 그런 걸. 과한 게 아닙니다. 제가 살아있는 건 서윤이 덕분입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회장은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서윤 할머님 병원비와 간병비도 전액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미 서울의 좋은 병원과 연결해 놨습니다.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윤희가 착한 일 한 보람이 있네요.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윤아, 너를 내 딸로 입양하고 싶구나.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윤이는 회장을 바라봤어요. 회장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나한테는 진짜 가족이 없어. 민재도 미경도 모두 날 배신했어. 하지만 넌 아무 이유 없이 날 구해줬어. 진짜 가족처럼. 서윤이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할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서윤이는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장을 봤어요. 근데 전 이미 할머니 손녀예요.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어요. 할머니가 제 진짜 가족이에요. 할머니가 서윤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윤이는 할머니께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도 좋은 분이세요. 할아버지는 제게 좋은 어른이에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래, 알겠다. 내 마음 잘 알았어. 대신 약속해줘.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나한테 말하는 거야. 네, 약속할게요. 석 달이 더 흘렀습니다. 서윤이는 교육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회장이 지원해준 장학금으로 공부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서울의 좋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되찾아 가셨습니다. 15년 후 서윤이는 교육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졸업식 날 회장이 큰 축하 화환을 보냈어요. 리본에는 축졸업, 서윤 선생님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이는 교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회장에게 찾아갔어요. 할아버지,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뭔데, 윤아? 학교를 만들고 싶어요. 지리산 아래에요. 저처럼 가난한 아이들,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학교요. 회장은 활짝 웃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당장 시작하자. 반년 뒤 지리산 자락에 작은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눈꽃 학교라는 이름이었어요. 서윤이가 직접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밤 눈 내리는 산속에서 희망을 발견했던 기억 때문이었죠. 학교 개교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회장도 왔고 정현우 변호사도 왔고 박지훈 기자도 왔어요. 할머니는 깨끗한 한복을 입고 서윤이 옆에 서 계셨습니다. 오늘 이 학교를 열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서윤이가 단상에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이곳은 아이들이 숨지 않아도 되는 곳입니다. 배고프지 않아도 되는 곳입니다. 모두가 환영받는 곳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회장이 현판을 제막했어요. 눈꽃학교라는 글씨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첫 수업날 15명의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이었어요. 서윤이는 교단에 섰습니다. 한 아이가 서윤이 손을 보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손에 상처는 왜 있어요? 서윤이는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아직도 희미한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옛날에 누군가를 구했어. 그때 생긴 거야. 누구를 구했는데요? 소중한 분이야. 그분 덕분에 선생님이 여기 서 있을 수 있어.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서윤이를 쳐다봤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이는 회장과 할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학교 근처 작은 식당이었어요. 윤아, 오늘 정말 멋있었어. 회장이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윤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컸네. 할미가 자랑스럽다. 서윤이는 두 분의 손을 하나씩 잡았습니다. 한쪽에는 할머니, 한쪽에는 회장이 있었어요. 저도요,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선택이야. 그리고 책임이지. 서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내려앉았어요. 서윤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관 속에 묻힌 사람을 구했던 그 밤처럼 눈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춥지 않았어요. 따뜻한 사람들이 곁에 있었으니까요. 서윤이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눈꽃학교에서 매일 아침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런 따뜻한 시작이었죠. 오늘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